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요즘 바쁜 시간인데 좀 이렇게 기도관의 요청을 받고 또 우리 이제 CEO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과장 때 공무원 교환 프로그램에서 우리 모 기업에 가서 유리 사무국장을 경험이 있으면 2년 정도 아니 10년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도 나서 제가 좀 강의도 좀 수고했고 이렇게 와보니까 또 제가 또 평소에 좀 존경하던 많은 CEO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알리 테무 때문에 중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중국 아시겠지만 원래 알리 테무가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저는 개인정보 20분에 다녀왔는데 그 개인정보가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제 개인정보 출범부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죠.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제가 중국을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리 테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다 가서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개인정보법 연역 조금 설명드리고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법에 이제 여러분 예전에 생각나실 텐데요. 데이터 산법이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AI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가 접어들면서 빅데이터 관련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는 개인정보가 있으면 데이터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산법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이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걸 도입해서 과학적 목적이나 통계적 목적, 그다음에 기록 공익적 목적에서는 동의 없이 가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법을 마련했고요. 그때 사실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반대가 이제 가명정보가 가명처리를 했는데 다시 제10조에 괜히 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민단체 많은 반대를 두고 또 진짜 특히 2020년대에 출범했는데 2020년대가 이제 민주당 정부 때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는 아무래도 참여연대 이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탄원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계획에서 한 계기가 손정은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세계에 대통령과 만나서 보면서 우리 사회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됩니까? AI를 위해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를 말을 그때 벌써 지난 정부에 말씀하셨는데 그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통과됐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글로벌 출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개인정보의 원형이 이제 GDPR이라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게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국가를 이렇게 유로 통합되면서 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통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같은 기준을 만들고 GDPR을 만들었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개인정보 데이터 상법을 통과시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놀라시죠? 중국도 2021년도에 데이터 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정보 약간 우리하고 틀린데 우리도 데이터 산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네트워크 안전법, 그 다음에 데이터 안전법. 요즘 이제 우리가 조금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가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혹시나 중국 국가의 안보 위협이 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도 개인정보 보호는 아까 말씀드려도 글로벌 트렌드로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립되어 있고,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서 바징금을 좀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바징금을 부과하지만 중국은 바징금 부과 플러스 서비스 취소 정지 명령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위보 중국 후보 업체
디디 주식이라는 데나 일단 서비스 정지 영역을 받고 그다음에 1조 7천억 거의 그 과정을 더 받고 나서 그 서비스는 재개됐습니다. 그만큼 중국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EU하고 GDP를 통해서 우리 EU 국민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개인적으로 조금 적극적 평가가 남아있지만 사실 중국하고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개인적 환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예전에 조금 더 규제적인 측면에서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인데 굉장히 규제기관은 아니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지만 데이터 활용이라는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과징금을 이제 저희가 금년에 개정도 바뀌면서 이제는 개인정보 관련 매출의 3%에서 지금 전체 매출의 3%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 부담스러워 하시고 특히 이제 요즘 기업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제가 법안에서 많이 듣더니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100조인데 100조를 보면 개인정보 만약에 전체적으로 3%면 3조를 가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제가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출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바로 서비스 정지 취소 명령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중국 4%인데 그래서 그 디디 추싱을 회사가 1조 7천억의 지금 가지고 맞춰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야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아무리 우리 국내 기업을 보호해봤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잡히고 이 국내에서 규정을 잘 지키고 가지고 해외 나가서 또 같이 잘 지켜야지 그런 글로벌 리스크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다가 해외 나가서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작년에 구글 메타를 저희가 과징금을 1,00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사유로 유럽에서는 메타는 1조 7천억을 가지고 부과했거든요. 마찬가지 말씀드리도록 지금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우리 기업만 보호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거의 우리 경제가 세계 11%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가 또 여기 좀 주로 시험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저희 법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중대재해보호법과 우리 저희 개인정보법을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보호법은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기면 사실 시효분들 바로 처분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차분해 드리니까 지금 중진공에서 아마 중대재해법 위헌 소송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뭐냐면 이 중대재해법도 시효의 관심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시효 처벌 쪽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개인정보법이 반대로 CPO가 예전에는 이제 개인정보 중요 유출사고 CPO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경제벌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CPO에 대한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개인정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3%로 이렇게 상향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예전법을 보니까 아무리 CPO를 처벌해도 CEO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솔직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CEO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가 뭐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인원을 뽑겠다고 하면 제가 많이 들으니까 CEO가 어떤 말씀 당신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CPO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초보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기업에 이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을 3% 맞는 이게 뭐냐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하면서 소명하시는 분께서 이제 주로 이제 유출 사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잘 안 했을 때 유출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게 해킹으로 인하든 뭐로 인하든 사실 과징금을 부과되는데 주로 이제 해킹으로서 많은 사고가 있는데 기업분들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저도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해킹 피해자인데 왜 과징금까지 물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요새
그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이시죠, 고객. 고객이, 저도 그런 얘기를, 고객이 곧 기업이다. 근데 요즘은 그 고객이 곧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좀 많은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 예전에는 조금 더 행태정보라고 해서 기업 인터넷에서 그 남긴 그런 행태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광고도 해볼 수 있고, 여러분 아시죠? 어떤 그 상품, 모든 활동이 지금 광고의 매출액을 거의 한 60%, 70% 이미 온라인 광고고 그 맞춤형 광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플랫폼 기업들을 거의 뭐 알파 오메가는 요새는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고객과 개인정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고객들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그 여러분들 CEO들 너무나 잘 그렇게 개인정보에 예전에 이제 개인정보가 단지 식별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아직까지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고객과 개인정보를 똑같이 보시면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말씀드리겠지만 해킹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개인정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셨으면 저희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충분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시게 생각하는 기업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맞는 안전성 조치나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몇 개 찍어놨는데 제가 요번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특히 이쪽 ESG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CPO 제도를 강화해서 CPO들이 요건을 강화해서 CPO들이 요건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CPO들이 이사회나 최고의 보고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법으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관심 있는 기업들이 요새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보 주체가 워낙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또 만약에 그 자동화 의사결정이 그 정보 주체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모두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정보 처리 지침이라고 아까 ESG도 여러 항목이 말씀 저게 예전에는 이제 어려웠던 게 그 선택동이 이제 필수동 일부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사항이나 필수사항 일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에 이제 그 모든 서비스에 필요한 조치는 필수동 일부고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받아들인 선택동의 방을 진짜 선택동의 필수동에 섞고 나서 사실 필요 없는 동의까지 강요해서 굉장히 소비자를 불편하게 했었는데 그 아까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적인 동의는 개인적으로 처리받지만 돌리고 정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그거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돼가는가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 소개를 못 드리고 아까 제가 책자를 나눠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인정보위원회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AI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예를 들면 AI 학습할 때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에 끌어오는데 그 중에서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AI 학습 관련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위험을 미리 좀 해칭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AI 같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AI를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험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AI 관련해서는 사전 적극성 검토 제도를 통해서 미리 어떤 개발하기 전에 혹시 이런 사항이 개인정보가 저촉이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물어보시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답변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정보법을 특히 CEO 분들께서 개인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CPO
보고를 이렇게 조금 더 뒤를 길러주시면 개인정보가 조금 더 잘 보호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해칭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엔글로벌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현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우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국가지속 가능 발전 ESG 컨퍼런스가 18회 동안 지속 가능하게 개최하심을 축하드리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수상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감동적인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 ESG 가치 확산 그림 공부전에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상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을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분 이재영 원장님 우리가 ESG 관련된 선란한 길을 가는데 그들이 여기에 잘 대응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말씀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ESG 글로벌 동향과 향후 전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ESG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만에 대해서 깨어야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아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하나의 실로서 한번 꿰매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ESG를 바라보고 앞으로 ESG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ESG는 험난한 길을 걸어도 달에도 간다. 무엇과 함께 가나 지속가능 발전과 SDG와 2050 탄소 중립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 사무총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유엔 글로벌 컴팩트하고 ESG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유엔 글로벌 컴팩트 자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유엔은 아시고 글로벌 아시고 컴팩트 하면 좀 더 생소하고 가능합니다. 컴팩트 하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연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형용사로 압축적인 그런 뜻이 있지만 명사로 약속, 협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엔 차원에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정부 혼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기업과 같이 기업이 달성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다. 그리고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업의 버전인 ESG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보고서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0년도에 유엔에서 무엇이 설정이 되었죠? 2000년을 맞이하면서 가슴 설레면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이것이 정부 혼자 힘으로 달성할 수 없으니까 기업들도 같이 동참하자 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인데요.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2004년에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ESG 개념을 최초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2004년도에 이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으니까 올해가 20년이 된 거죠. 여기에 기초해서 2006년도에 우리는 책임투자 원칙 PRI가 왔는데 해서 지금까지 많은 ESG 교과서에서는 ESG가 2006년 유엔 투자 책임 원칙서부터 용어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이 보고서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추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는
유엔의 지속 가능성이 최상위 되는 그것에 기업의 버전을 ESG인데,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ESG에 대해서 보고 ESG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환경, 그 중에 기후관련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속가능 발전, 1987년 분수라는 보고서 노래 총리 당시에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나오기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여기서 세대가 나옵니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풀어쓰는 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런 내용을 해석을 하고 이것에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1994년도에 나왔죠. 이게 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이 세 축이 통합이 돼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해서 그다음에 지구에 관해서 또 기업에 관해서 people, fame, prosper, 관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을 먼저 본다면 2015년에 채택된 유엔블록이 추가하는 지속가능 발전 17개가 있습니다. 이 17개를 구분해보면 먼저 사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구에 관한 것, 또 번영에 관한 것, 평화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협력에 관한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과 지구,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것을 함께 파트너십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유엔글로벌 컴팩트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미래 SDG는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 파악이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가치 증진이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제의 관계 강화다. 아까 원래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강화, 이해관계제의 소통도 강화해야 되고 또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 이러한 것들이 SDG를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17개 SG 가운데 우선순위를 무엇을 둘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먼저 기업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1번. 두 번째는 건강과 웰빙. 구성원들이 건강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해야 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는 기후변화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성 평등 이것이 뒤에 나오는 기술 개발하고 연계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위 지금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기술 ABC 테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A가 AI, B가 바이오, C가 클린테크, 카본테크 이것이 목표 1, 2, 3하고 다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1번 경기 성장하면 지금 AI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기후변화, 클린테크, 카본테크 이게 ESG의 또 타락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것을 ESG라고 연결을 해보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ESG와 UN 글로벌 컴팩트의 4대 가치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UN 4대 가치는 반부패, 인권노동, 환경입니다. 이것이 반부패는 가버넌스, 인권노동은 소셜대, 환경 이것이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ESG 대표 배경은 2004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고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이다. 이 유엔 책임투자 원칙의 1번이 우리는 ESG 이슈들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라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ESG가 확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재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ESG 관련해서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3대 표준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공식과 조금 달라서 기업들이 대응하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런 시점에서 어려워하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으로서는 ESG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ESG 정신. 먼저 보고서 제목이 Who Cares Wins.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하면은 Who Cares Wins를 풀어서 보면은 Those who care for others are to win.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자가 승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승리는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가 될 거고, 이 다른 것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라고 한다면 이것이 환경이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S, 인권노동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 G가 아닐까. 그래서 ESG의 정신은 지구와 인간과 조직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신이다. 그런 배려를 하다 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달성하고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주중심 이해관계제 자본주의 선언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넘어가고, 이것이 또 오늘도 동방성장위원회에서 나오셨지만 동방성장위원회하고 그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는 점이고, 이것이 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탄소 감축이고, S에 대해서는 다양성, G에 대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ESG 역사가 이렇게 짧지 않다면 2004년이고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2004년도 여러분 아셨습니까? ESG? 아니죠. ESG 역사가 이렇게 짧지 않다면 왜 2020년 정부를 해가지고 ESG 열풍이 일어났나요? 라고 하는 점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다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에 있어서는 2015년에 기후변화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2050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각국이 설정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을 2019년에 개최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을 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 간 논의에 있어서 파리 협정의 체결과 2050 탄소 중립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인데, 이 기후변화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기후변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정말로 자연적인 현상이냐 인위적인 현상이냐, 이 논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현상, 그리고 기후변화가 그럼 일어났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원인에 대한 대응이 온실가스 감축 완화가 되는 거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이 이것이 적응 정책이 되겠죠. 이것이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느 한 국가의, 개별 국가의 노력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국내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영향, 대응, 거기에 국제, 국내 총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대할 때는 매우 겸허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것이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겸허하게 또 총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현상에 관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후 전문가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핵과학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쉽게 논해가지고 우리가 위기 90절밖에 안 남았다고 운명시해요. 그리고 인류의 2대 최대 위협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무기와 기후변화는, 핵무기는 즉각적인 위협이고 눈에 보이는 위협,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놀라운 통찰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지만 기후변화도 똑같이 핵무기와 위협은 구사한다. 이것이 왜 똑같이 위협이냐 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위협까지는 핵무기와 기후변화를 꼽아내는데, 이 기후변화 서서히 진행됐지만 작년도 기상관측국의 최대 온도를 찍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웹툰에 이런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심슨 웹툰인데요. 우리 어린 학생이 올해가 2023년도는 내 생애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심슨의 아빠가 있어서 올해는 내 앞으로의 여생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아빠의 말에 생략된 말은, 우리가 기후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ESG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올해가 내 앞으로의 여생에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ESG 하는 이유가, 또 기후대응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앞으로에 이어나갈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후대응의 국제적인 여러 가지 논의는 기후변화 협약이 92년에 채택이 되고 97년에 교토정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요.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는데, 이 파리 협정은 97년에 체결된 교토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은 기후환경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관해서 파리 협정이 체결됐고, 또 지속가능 발전, MDH, 새천년 개발 목표로부터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어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체제는 과거의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면, 교토정서로 대변되는 구체제는 과거의 역사적인 기후변화의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어요. 그런데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의 과거의 책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책임이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현재와 미래. 우리는 과거의 책임은 없지만 포함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용성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기후 체제는 모법인 기후변화 협약 플러스 이행규정인데, 그 이행규정이 교토정서는 구체제,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은 신체제인데, 이 파리 협정을 되는 신체제는 교토정서의 시간적 확대 체제, 이것은 교토정서가 과거에만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파리 협정은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돼요. 그리고 또 공간적 확대 체제라고 하면 교토정서가 선진국만의 제한적인 공간을 뒀다면 파리 협정은 개도국도 포함 모든 당사국이 기후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포용주의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체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여기에 당시에 협상가들이
파리 협정은 지속 가능한 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제출하세요 라고 했고, 여기에 각 국가들이 IPCC 보고서에 대해서 2020년에 각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ESG의 열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2050 탄소 중립의 배경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협정 전 지구적 목표가 있습니다. 산업화진 2도시 내 1.5도 전 지구적 목표가 있으면 그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이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각국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의 중기적인 과제,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 이것을 제출하세요라고 파리 협정이 각 당사국에 요청을 했는데, 근데 저희는 이 관여를 했는데, 2030년까지의 목표는 우리 각 국가 목표는 어떻게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려 하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당신 2050년이 몇 살인데, 여러분들 2050년이 몇 살이 되겠습니까? 2050년까지의 삶의 목표를 정하세요. 라고 숙제가 되면, 우리 이재열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면, 여러분들께서 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그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거고, 또, 살이 찌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부가 유엔에 질문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 IPCC, 기후변화에 정부간 패널, 기후현상을 과학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는 그 IPCC에서 2018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1.5도 특별보고서라는 특별총회를 개최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하세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보고서에 기초해서 각국이 2020년 전후로 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2050년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블랙핑크 회장이 각 CEO한테 이제는 우리가 기울이고 하겠다, ESG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례 서한이 또 발송하게 되는 것이죠. 잘 나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파리 협정 탈퇴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교토정서에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교토정서가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파리 협정을 만들었는데 또 미국이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비준을 빨리 했어요. 미국도. 비준 안 할 거야, 미국이. 비준 미국도 오바마 하려고 빨리 해서 했는데 트럼프가 좀 탈퇴선을 하게 돼. 탈퇴는 이제 3년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파리 협정도 죽는 거 아니냐. 여기에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이에요. We are still in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We are still in.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겠죠. 우리는 계속 남아있다. 어디에? 파리 협정. 그럼 미국의 기업들이 트럼프 연방정부 대통령께서 탈퇴한다. 불교 앞으로 탈퇴. 왜 기업들이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미국 기업들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오른쪽 밑에 2000년 미 부시 대통령이 교토적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미 산업계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GM 자동차 회사가 당시에 하이브리드 기술의 세계적인 최첨단을 우리가 걸었었는데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의 최첨단 기업을 했죠. 2000년대 안 하고 손 놓고 큰 차 만든 데가 좋았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만 브라더스 사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빅3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이제는 그린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부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좀 탈퇴했을 때 우리 거기에 동조 안 하고 We are still in이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미국의 기후 대응은요 시장 중심입니다. 기업 중심 나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센트는 market functions. 그래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 어떡하느냐. 안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렵죠. 속도가 또 늦어질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안 한다 그러지 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시장은 이끌어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해치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위와 스테이팅 성명서 발표한 기업들이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서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해관계자 자본 수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이것은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그다음에 기업의 직원들까지도. 그리고 단기적인 영업의 순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의 가치 추구한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익의 기업은 기본적인 목표가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 추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익이라는 개념이 단기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익 가운데 투자를 해가지고 R&D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의 관점이 단기적인 것에서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 대상도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도 직원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과 측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단순한 영업의 순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성, 또 지구 환경, 비재무적인 요소부터 ESG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개념이 맨 처음에는 비재무적인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 지금은 그 개념이 진화돼서 재무적인 성과까지 통합되는 레버전 2, 레버전 3이 나오지만 지속적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거 결과 2020년 이후에 그린 대세, 정부 간의 논의가 2050 탄소 중립으로 커다란 논쟁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 입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기업들이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글로벌 투자자와 미래세대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거죠. 글로벌 투자자는 기후변화에 대해 잘 모르는데 석탄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10년간 가치가 70% 하락이 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는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높아서 거기서 팔아서 이익을 얻는데 오시 투자한 회사가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뭐지? 기후 리스크를 때문에. 우리 미래세대 그린 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녹색 제품은 안 사겠다. 그런 요구가 거세서 기업들이 친환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자마자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친환경 선언입니까? 친환경 소리도 꺼내지도 말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글로벌 기업들이 막 비난합니다.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비난은 더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진 못했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 친환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화답하는 것이 EU예요. 우리가 녹색 분류 체계, 금융 체계로 알려진 EU의 텍사노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철강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철강 1톤 생산하는데 또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약 0.5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그럼 친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것을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이것은 근거 업종으로 따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의 흐름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EU에서 제정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브라셀스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EU에서 제정되는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된다. 그래서 EU에서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면 변화와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변화는 에너지의 전환이 되고 또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취약국가, 취약계층과의 공존, 지구와 공존은 생물 다양성이 되겠죠. 취약계층과의 공존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하고 그러한 흐름, 글로벌 흐름이 또 디지털 전환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4D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디마크라틱 체인지. 뭐냐면 AI 시대부터는 디지털화죠. 기후대응하는 탈탄소화에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이고 탄소를 감축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산입니다. 이 탈탄소는 재생에너지가 되는데 이것은 그 공급은 지역적으로 생산해서 지역적으로 생산을 소비하는 분산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구 감소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건 인구는 감소되는데 전기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인 가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4명 한다고 하는 냉장고, 에어컨 한대한테 1인 가구 많아지면서 냉장고 필수죠.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력의 사용이 급증하는데 이 전력이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주신 것 같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그 전에 기후변화 당사업총회 그다음에 CS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기후변화 AI 지정적인데 다보스 포럼에서 한 센텐스로 요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는 현재 AI 시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기묘하다. 여기 이 앞페이지에 이제 핵무기 있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AI 시대, 탄소 중립 시대에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기묘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ABC 기술이 나온 겁니다. AI, 바이오, 그다음에 클린테크, 카본테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전기가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까,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ESG의 대응적인 역할도 있고 가치 창출적인 대응적인 것은 ESG 공시에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고 ESG 기업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이적권자님께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서 비즈니스 전환을 통해서 가치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소중견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습니다. 지원을 해야죠. 뒤에서 말씀하신 공시하기에도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가치 창출제. 가치 창출제는 뭐냐면 대응적인 역할은 기존의 파이 가지고 나눠먹는 것이고 가치 창출은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파이 갖고 나눠먹기 시작하면 ESG 대응품이 기존의 파이 안에 끼면 기존의 인구가 하나가 없어져야 되고 인원도 다 배치가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냥 파일을 키게 되면 영원히 해결이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 전략의 보강, 현재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에 에너지 효율,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를 절약하자. 기존 전략을 보강하는 거고, 미래 전략을 신성장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창출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왜냐면 미래 성장 동력은 또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시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ESG 대응이 되고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 무엇을 보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손흥민 선수 양발제입니다. 오른발로 슛하려다가 왼발로 슛에 스골키가 못 맞는 거죠. 여러분 유재학 농구 선수 키는 작지만 골키터거든요. 오른손으로 슛하려다가 왼손으로 슛합니다. 수비가 못 막죠. 이정우 선수 미국에서 지금 나중에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칩니다. 다 양발 양손자. 그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ESG에 대해서 ESG 맞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 중에 하나는 ESG 경영 환경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 ESG 거부운동, 이건 정치화가 돼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워싱이 되는 학교가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 가치가 확산이 되지 못하고, 중견이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정부는 파리 협정으로 되려면 신기후 체제는 간다. 기후위기 대응이 당위적인데 이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2050년, 최소한 2050년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제는 그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기술, 오늘 원래는 협조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이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투명성을 강화해서 기업의 인권 증진과 반부패 방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ESG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3월에 미국의 공시 발표해가지고 3대 표준 공시가 흐름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후 공시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ESG 경영을 해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메시지는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SDG 목표를 달성과 ESG 경영이 필요하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공시대를 넘어선 비즈니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즈니스의 전환을 위해서는 양면 전략의 동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기업의 전략에는 토용성과 다양성 개념이 기초해야 한다. ESG 그리고 나가지고 ESG 흐름 자체도 지속 가능하다. SDG 목표 2050 탄소 중립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2층에 걸려진 홍보관의 정신의 그림입니다. 97년 8월 30일 수작업, 증권이 이제 수작업 매매 최종 했을 때의 이제 그 점검판인데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자분들 갔었는데 아는 기업도 있지만 한 반 이상은 사라졌어요. 그 반 기업이 왜 사라졌어요? 그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어요.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죠. 오늘 우리 이재혁 교수님이 경기 침체 시에 기업이 안 하는 두 가지 했어요. 임원교육과 안 했네.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된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대기업, 도태되지 않은 기업들이
도태지 않으면 중소진경기업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진경기업, 비즈니스의 전환을 도모하는데 중소진경기업과 상생을 또 도모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소진경기업이 기회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스컵3, 스컵4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는 첫 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할 과제들, 대출이랑 통계라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인프라 같은 건 정부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 대기업이 각 특색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이것도 양면 전략에 동시 수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 함께 가서 우리가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로 표시되지만 선택은 자율이나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교육을 안 하고 R&D 투자 안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는 도태되면 살아남아서 계속 번창합니다. 그 결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모두의 ESG 개념이 나온 보고서 제목이 Who Cares Wins 2004년도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2024년에 버전으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제목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4년도가 Who Cares Wins라고 한다면 2024년은 Who Cares Wins 행동하는 자가 이제 알아서 이제 행동 이해하는 것만이 길인 행동하는 자가 이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의 제력을 드리겠습니다. 먹기 전에 얘기하는 게 제일 집중력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끝나는 시간은 제때 마치도록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휴이라는 회사에 있는 작가님 말씀드립니다. 저기 사진에 보고 계신지, 저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동그랗게 상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창고입니다. LNG를 갖고 다니는 창고고요. 배 한 척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스 하루 분량이 여러분들이 난방과 시고 취사과 시고 있을 때 이 정도 배가 들어오면 하루 분량을 먹고 하십니다. LNG라는 거를 이해를 조금 하시는 오늘 저희 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하실 때 보니까 LNG 업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초등학생들도 계셔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주시면 모르겠는데 일단 초등학교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내추럴 가스라고 하고 그 내추럴 가스가 땅 밑이나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잘 수집을 해서 그 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액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발을 하려면 그 액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하 162도의 아주 차가운 온도로 등냉을 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에다가 실어서 물바람에 수출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받는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배를 실어서 가져온 액체 그 가스를 우리나라 가스공사 같은 데서 다시 기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체를 만들어서 그 기체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켜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통해서 전달된 가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스가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가스의 가스공사로 수입하는 양이 약 17% 정도를 다루고 있는 회사고요. 2014년에 원래는 현대삼선이라는 회사의 LNG 사업 부문이었던 회사가 현대삼선, 현대그룹이 조금 어려웠을 때 매각을 해서 저희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해서
배 6척, 가스공사에 가스를 만드는 배 6척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 수가 9명 정도고요. 선호하는 수가 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년, 저희가 창립한 지 이제 10년이 되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직원 수가 한 80명 정도 되고, 선원이 한 400명이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자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조 원 정도 되고, 또 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또 중간 자산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큰 성장을 했고, 성장을 통해서 이런 ESG 같은 영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그 부분에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초라고 되어 있는 게 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선박이 저희 회사 이전에 현재 상사 시절부터 있던 거 우리나라 최초의 LNG 선박입니다. 1994년도에 지어진 거고, 이게 3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그 선박을 운영을 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 물론 2차 전상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LNG 선박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총 18척을 지금 24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미국의 쉐일게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는 가스가 나오는 층이 밑에 한참 내려가면 쉐일층이라고 있고, 그 쉐일층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쉐일게스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저희가 그걸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첫 번째 광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회사가 첫 번째로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 셀코라고 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ESG 재단을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이런 저희 액티비티가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그 회사의 모습은 전 세계에서 LNG 수송에 있어서 최고가 되자 그런 비전을 갖고 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처음에는 가스공사에 8척 가서 제공하던 도메스틱 수송회사였다가 지금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스페인의 랩솔, 그 다음에 터키의 BGN, 저희 회사, 저희 한국의 이원이라고 하는 LPG 회사, 여러 가지 새로운 고객들을 다 확보를 해서 고객의 툴도 넓혔고, 그 다음에 LNG 수송에 확산되어 있는 그런 수송 서비스를 LPG 쪽으로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벙커링 서비스라고 하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에게 벙커링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액화화물들의 수송 기회를 더 넓힐 예정이고, 글로벌리 더 성장을 해나갈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해운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ESG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해운업 자체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 ESG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는 자식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배는 보통 성이 여자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오면 이제 여자분께서 저희가 한 분 모셔갖고 그분한테 그 배에 명명직할 때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그때부터 생명이 이제 생긴 거고, 저희는 이제 부모가 돼서 그 배가 돌아다니는 동안에 굉장히 큰 관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부산에서 테크니컬 서비스를 담당하고 부산에 계시는 임원이 밤에 전화하면 이제 뜨끔뜨끔합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시는 건가, 이런 아주 애를 바깥에 내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사고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 유토피아라는 배 이름이 유토피아인데 30년 동안 500번을 카고를 화물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까지 500회를 날랐습니다.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하루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그다음에 짐을 싣고 내리는데 한 2, 3일씩 걸리는데, 그러면 한 20일씩 소요가 되고, 그게 500항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수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년부터 지금 30년 동안 무사고 항해를 해왔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매뉴얼을 가지고 잘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운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예방 정비라는 부분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기부속을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또 운항에 있어서의 안전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운항을 한 결과가 30년간의 무사고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고객하고 저희 이제 회사하고 같이 안전에 대한 협업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하 162도로 이게 얼려져 있는 액체 화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아주 다루기도 힘들고 조금만 잘못 다루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를 통해서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리는 과정이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인데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거를 이제 받는 기지가 있습니다. 인수기지라고 하는데 그 인수기지에서 저희 선박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아주 조심하면서 그 배를 물건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5,000번째 카고를 내렸는데 저희 배가 그때도 이제 저희 배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5,000번 내리는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위험한 화물을 잘 다루어 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 그 고객사인 가스공사와 그다음에 저희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안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해역을 지나가다가 조난당한 선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망망대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서 사람이 떠 있는 거를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대로 24시간 그 앞에 변시 업무를 철저하게 준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해역을 지나갈 때 그쪽에 그 해양경비단에로부터 연락을 받아갖고 혹시 사람이 빠졌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건져달라는 그 연락을 이제 모든 그 주변의 배들한테 다 왔었거든요. 저희 배가 마치 그 루트를 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 조난당해서 그냥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거를 건져서 이렇게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액티비티를 통해 갖고 싱가포르 항만청에서부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공로상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 일이고요. 아마 정말로 희귀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운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여집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 방금 사무총장님께서 워낙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자동차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출가스에서 유해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엔진을 그 배출가스가 조금 나오는 연료를 쓸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여서 배출가스 그 발생 자체를 줄이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할 수 있는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들을 보면은 저희가 싣고 다니는 LNG나 LPG를 연료로 떼고 그러면서 그 연료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가 한 30-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다행히 저희 화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함도 있고요. 그래서 엔진을 그 조선소하고 같이 만들 때 그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더 좋은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고 또 AI 아까도 말씀 많이 나왔지만 그 친환경
요인들을 많이 그 AI를 통해서 찾고 있고요. 뭐 디자인을 유선형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장치 설비를 또 그 배출가스에서 친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 설비를 부착을 한다든가, 운항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친환경 기술 적용을 해서 연료 배출 가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는 피파가 있고 올림픽에는 IOC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그 해운업에는 IMO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기구인데 국제회사기구라는 건데 모든 전 세계 해운 관련 이슈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여기서 어떤 저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모든 해운 회사한테 그 숙제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걸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그런 화물 1톤을 1해리, 약 2km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날리는 동안에 발생되는 CO2의 양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 그거를 재서 그거를 충족을 하는 회사는 계속 그 배를 쓸 수가 있고 배 중에서 그걸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A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을 받게 되면은 그 배가 운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등급을 받게 되면 그거를 3년 연속 B등급을 받게 돼도 운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멀쩡한데도 2등급이 낮아지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시한 룰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IMO가 제시를 했고 저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안에 있는 말들이 글자가 나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그 연료 배출가스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기존 엔진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 스크러버가 하는데 그 스크러버라는 걸 달아서 엔진 연료 배출가스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경제 속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배출을 하는 그 경제 속도를 찾아서 달린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저희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선원들을 수급을 어디서 받냐 그러면 한국의 그 해양대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하나가 있고 목포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학교에 저희가 일정 부분의 그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저희 배를 타고서 학생 때 인턴 사원같이 약간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좋은 학생들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같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상생의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LNG 선박을 위주로 그 운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LNG는 호텔로 치면 이렇게 롯데호텔 같이 그 5성 호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선박들에 비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 아주 좋은 그 양질의 그 사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약자를 위한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만든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서 회사의 뭐 비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음료, 식품 이런 부분을 사서 회사 내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도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이해도가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한테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효과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이 가스공사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을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노력들이 그쪽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부 소사이어티에 하고에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직원들한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임직원분들하고 가족들한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비용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혹시 고충 상담이라든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회사 일을 통해서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대표성을 이런 훌륭한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영예를 쓰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안전을 우선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회사가 나르는 그 가스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쓰이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발표 마치겠습니다.